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 코리아 내 삶의 기록운동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유영재 대표님, 류영재 대표님이신데요. 서스텐 베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또 ESG 요새 유행하는 이런 평가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런 이제 그 관련된 포럼 회장을 하셨는데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으로도 일하셨습니다. 오늘 유영재 대표님 모시고서 뭐 하셨던 일이 이제 금융 관련된 얘기가 많지만은 그런 얘기도 듣겠지만은 이렇게 오기까지 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또 인생을 살으셨는지 또 그런 배경과 또 스토리들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재 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스틴베스트의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류영재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부연해서 소개를 올리자면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ESG 평가, 리서치 또 ESG 투자 자문회사이기도 합니다. 2006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올해로서 1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ESG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MSG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ESG가 걸리 알려져 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ESG가 요즘에 화두 중에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람도 느끼고 현재 재밌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ESG 말씀을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요.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엔 뭐 사회 책임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ESG를 좀 잘 풀어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이고 또 어떤 이제 활동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ESG를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ESG 투자 혹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거슬러 내려가 보면, 윤리 투자, ethical investment라고 그러죠. 윤리 투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사회 책임 투자라고 불렸다가 요즘에는 다 ESG 투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ESG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또 지키려는 사람들이 ESG 투자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는 뭐 경제학적으로 시장 실패라는 말이 있어요. 마켓 페일리어라고 그러죠. 마켓 페일리어는 왜 일어나냐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외부화를 일으킨다. 외부화라는 건 이제 막 폐수도 막 방류하고 온실가스도 막 그냥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유인들을 갖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또한 독점의 문제, 독과점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공유주의 비극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ESG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도 1776년도에 국부론에서 비즈니스는 주인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ESG 투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S는 이제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투자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일 거고, 이제 그 G는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의 그렇죠. 그런 뭐 우리말로는 그냥 지배 구조라고 하지만 뭐 조금은 복잡한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이 우리 이제 금융 또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대표님 경력상으로 보면 사회생활 첫 출발하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신 경험이 꽤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에 들어오셔가지고 꽤 젊은 나이에 어떤 이 증권사의 지점장까지 하시고 그랬던 이제 기록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한번 그때 경험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제가 사실 증권회사에 들어간 것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봉도 많이 주고 또 투자를 알게 되면서 제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증권사를 들어갔고요. 또 증권사를 들어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치열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37살 때 뭐 그 최연소 명동 지점장도 하고 뭐 또 영업 실적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또 영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서 제가 영국을 가게 됐는데 영국에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증권회사에 제가 일을 할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만 극대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투자인 줄 알았어요. 편법을 쓰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 뭐 작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전을 해서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저는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ESG를 알게 된 것도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건 형용모순이다. 이거는 네모난 삼각형이다. 똑똑한 바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어떻게 투자라는 거는 그냥 수익만 극대화하면 되는 거로 알았는데 어떻게 사회 책임을 다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거는 형용모순이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한창 뭐 돈을 잘 버시다가 이제 영국 유학 가시면서 어떤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온 건데 그 영국 유학하시면서 또는 영국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뭐 심경의 변화 또는 철학의 변화 또 인생을 또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공부지만 전체적으로 영국 그 유학 시절에 어떤 변화들을 많이 겪으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식구들 데리고 런던에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런던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런던에 가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올 때는 런던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금융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런던에 가보니까 제 생각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 런던어들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거 보면 옷 입는 것도 후질근하고요. 그 다음에 런던은 어딜 가나 이렇게 어둑어둑해요. 그리고 집들도 다 낡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길거리에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제가 한국에서 정의 내렸던 그 데피니션 자체가 그 잘못된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선진국이라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려하고 명품 사고 뭐 잘 소비하고 이런 게 전 선진국이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진국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약간 천민 자본주의였구나 라는 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 선진국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서 어떤 물건도 만들고 또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성숙한 그러한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돌아오실 때 다시 이제 뭐 증권업으로 돌아오시기보다는 사실은 이 ESG 또는 뭐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쪽 일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결국은 이제 생각을 굳히시고 이제 오셨는데 혹시 뭐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쯤 해서 뭐 심경에 뭐 어떤 고민이나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옳은 일은 또 이런 쪽 일을 하는 게 옳은 일 같고 뭐 그런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사실 영국에서 난생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거를 제가 딱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사서 봤는데 이게 출발점이 윤리 투자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Ethical Investment. 그러면서 제가 제 뭐 개인적인 가정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선친이 이제 대학에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도입하신 그런데 이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선친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개인사를 좀 가정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살 때 이제 새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3형제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새어머님이 들어오고 또 이복 동생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아버지의 관심이 저한테서 멀어졌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아마 저희 학교에서 아마 제가 유일했을 것 같은데 혼자 입학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원용손 선생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딱하게 보셨던지 굉장히 저를 갖다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혼자 입학식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까지 들어갔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제가 사실 아버지하고 화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버지하고 항상 불화가 있었고 또 아버지한테 제가 대들면 또 아버지한테 또 맞기도 하고 뭐 가출도 하고 대학교 때는 이제 그런 생활을 거듭하다가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85년 6월인데요. 6월 10일에 영장을 받았는데 군대 가기 전날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군대 가기까지 한 4, 5개월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국민윤리의 재정립이라는 책을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 이제 군대 갈 동안 시간도 많으니까 이 애비가 이거 쓰고자 하는 자료를 네가 지금 국회 도서관하고 대학 도서관 다니면서 좀 복사 좀 해서 좀 갖다 달라. 그때 인터넷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심 그걸 해드리고 제가 군대를 가면서 그동안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가 안 좋았던 거를 좀 만회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군대 영장 받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또 놀러 다니고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더 저한테 실망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날 그날도 제가 그 전날 술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저희 선친께서 왜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한테 또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는 아버지는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제가 따라 내려갔어요. 따라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다른 때 갔었으면 또 아버지께서 아마 저를 때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이셨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아버님이 마당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건강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고 나서 내일 모레면 군대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아버지한테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입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아버지께서 창졸지간에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한테 사죄도 못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것이 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의 한으로 남았죠. 그런데 제가 윤리 투자, 이 사회 책임 투자를 만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못 해드린 그 숙제, 제 평생의 숙제를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아버님은 국민 윤리 교육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윤리 투자, ESG 투자, 사회 책임 투자를 국내에 알림으로써 아버지한테 못다 했던 그 숙제를 제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레거시를 제가 잇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이 저한테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화제가 결국 이제 윤리 투자다. 이제 그 근본을 따지면 뭐 사회 책임 투자, ESG 투자하지만 윤리 투자라는 말이 가장 이제 뭐 단순한 어떤 그 표현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윤리라는 그 문제에 관점이 생기고 소명 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영국 가가지고서 본 책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하고 관계 맞습니다. 속에서 일종의 잘 못해드리고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기에 대한 뭐 어떤 회한, 네. 또 책임감, 네. 이런 걸 풀기 위해서도 투자지만은 윤리 투자라는 관점에서 내 평생에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이 40쯤 돼서 좀 귀결된 게 결국은 이제 한국에 오시면서 뭐 사회 책임 투자, 또 ESG 평가 뭐 이런 일을 하시게 그렇습니다.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5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하고 갈등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애비로서 자녀를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ESG를 하게 된 것이 어쨌든 제가 뭐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텐데 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 그때 제가 그 숙제는 못했지만 제 업에서, 제 투자 업계에서 윤리 투자, ESG 투자, 사회 책임 투자를 국내에 알림으로써 제가 처한 그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아버지한테 받았던 거를, 윤리라는 걸 국내에 알리면서 제가 왔습니다. 살다 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두 아이의 이제 아버지라고 했는데, 뭐 어렸을 때 겪었던 아버지하고의 불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녀들하고는 그래서 어떤 뭐 소통과 어떤 가정의 뭐 화목이라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고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패밀리가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그런 패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 또 자녀들한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가를 어릴 때부터 항상 절감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증권회사 지점장으로 살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워라벨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증권시장이 토요일도 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항상 출근을 해야 됐고, 또 맨날 거의 뭐 고객을 접대해야 되는 일이 거의 뭐 일과였고, 또 일요일 날은 또 고객도 접대하는 골프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살이 되면서부터는 인생 2막을 막연히 생각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냈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쓸만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럼 뭘 하고 싶으냐? 저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그럼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와라라고 휴직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아마 그런 시간을 거의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증권회사 이 생활이라는 게 엄청 바쁘거든요. 예.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뭐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리 투자 운동을 계속 하신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뭐 네모난 삼각형 이런 식으로 뭔가 형형 모순 그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그래서 자본주의 또 금융시장에서 윤리적으로 투자합시다, 또 윤리적으로 평가합시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굳이 따진다면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 윤리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게 맞지만은 돈을 버는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도대체 윤리를 강조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상당히 저는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을 거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내심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조금 그 소외되고 외로우신 운동을 좀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ESG 투자,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참 외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메인스트림 그 투자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가면 아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ESG에서 G도 안 되는데 무슨 ES냐, 무슨 환경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냐. 우리나라는 소수주주들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지배구조 바꾸기도 바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ESG 쪽에 운동하는 사람들, 예컨대 기후변화 운동이나 환경운동이나 인권경영이나 소비자운동이나 이런 사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니 ESG 투자라고 말은 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ESG냐, 그것이 무슨 환경이냐, 또 거기서는 또 그렇게 비난해요.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낑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투자 쪽 일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의 고뇌도 알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입장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지난 20년 동안은 제가 기후변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 쪽에서의 어떤 DEI라고 그러는데 다양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어떤 그런 다양성, 그 다음에 형평성,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사회적 책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현재도 힘듭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ESG 전도사라고 하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들 양쪽에서 다 비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뭐 그런 희망을 갖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저는 이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은 우리나라 ESG 투자나 ESG 경영이 주로 ESG 운동하는, 시민 운동하는, NGO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증권회사 다니다가 또 투자업계에 있다가 저희 회사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ESG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서 저희 회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와 같이 자본시장 경험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ESG 공부를 하니까 양쪽의 랭귀지를 다 아는 거죠. 양쪽의 랭귀지를 다 아는 사람이 지금 트랜스레이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이 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런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양쪽을 커뮤니케이션, 소통해주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확대되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가 이러한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는 조금씩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화제를 약간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시장, 이 돈의 시장이 아주 지극히 경쟁적이고 또 ESG 운동을 거기서 하시는 거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또 어느 쪽 가치가 아예 쓸모가 없으면 또 모르지만 또 돈은 또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는, 그게 또 이제 원칙인 거지만 또 윤리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나 긴장이 뭐 많을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 경력을 보니까 그 아주 특이한 경력이 있으세요. 뭐 대학 시절서부터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합창을 쭉 하셨던 경력도 있고, 또 뭐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그게 뭐 취미 활동이든지 봉사 활동이든지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 그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런 5살 때부터 그런 불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실 말을 뭐 못한다는 얘기 잘 안 듣습니다만, 제가 사실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말을 안 더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말더듬이들이 이게 호흡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는 말을 안 더듬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할 때 이제 말 안 더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중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해서 활동을 했고, 대학 다닐 때는 아까 뭐 합창단을 제가 창단한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우리 그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또 다른 여자 고등학교 중창단하고 같이 모여서 한국 대학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동문합창단도 제가 오가나이즈해서 활동했고,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그 합창단이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단장도 제가 6년 동안 맡아서 학생들을 인솔 해서 이렇게 지방순회, 해외순회도 다녀오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창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합창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대로 된 소리 음정을 내주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서 블렌딩이 나오고 하모니가 나오고 화음이 연출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런 걸 제가 연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또 스트레스도 따라서 풀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합창도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로 활용해서 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합창은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은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또 사람이 이렇게 좀 디프레스가 되면 음정도 플랫이 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악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휘자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은 지금 업도 시키고, 또 이런 걸 컨트롤하는 게 이제 컨덕트의 역할인데, 저희 그 대학 합창단에 제가 아주 훌륭한 은사 선생님인데, 합창단을 창단해서 한 40여 년 이상을 지휘했던 최훈차 선생님이란 분이 그걸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하면서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원리가 통용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 회사의 CEO도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거니까 일종의 그것도 화음을 연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리더는 또 직원들도 잘 살펴야 되고, 또 조직을 경영하다 보면 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다 이렇게 다독여야 되고, 또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합창을 한 40여 년 하면서 깨달은 아주 터득한 그런 리더십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제가 이제 ESG 일을 하다 보니까 평화의 숲이라는 사단법인인데 거기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나무를 심는 단체예요. 그 잘 아시다시피 숲은 탄소를 갖다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숲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저희 회사 앞에 바로 남산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남산 둘레길을 한번 돕니다. 그 숲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또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숲이
주는 치유의 능력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일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뭐 출발도 그랬지만은 뭐 계속 하셔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 이제 돈의 세계. 그건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돈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맛, 쓴맛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하신 셈인데 도대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돈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철학, 우리가 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증권사에서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서 제가 늘상 만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어요? 부자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행복은 진짜 부자순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뭐 부자, 돈 많은 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의 자금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금을 제가 관리하면서 서로 신뢰를 하게 되면 속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가정사들, 자기가 어떤 사람은 정말 90년대에 수천억 자산가도 제 고객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꽤 되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5인데 자녀들이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배를 들어가고 싶어 하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이들까지 가서 해가지고 그 장인어른의 재산을 놓고. 그래서 정말 돈은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편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 우리의 뭐 레저 활동을 하는데 돈은 필요하죠. 돈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그와 비례적으로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돈과 함께 비례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성숙,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비례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돈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요. 그 사람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돈은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국에서도 생활해보고 또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한 30년 정도 이민을 가셨다가 몇 년 전에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몇 년 있다가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선배님 어떻게 30년 만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의 사람 판단 기준이 정말 too simple하다. 한국 사회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는가, 이런 걸 딱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3가지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도덕성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뭐 하다못해 유머러스한 거라 유머 능력 유머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협동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한국 사회는 딱 그 3가지만 보고 딱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결국 성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GDP겠죠. 그죠? 국민소득 우리가 이제 3만 5천 불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이 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지금 뭐 다민족, 다민족 지금 다문화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라든가 장애인 아까 제가 영국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의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길거리를 많이 활보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나 또 장애인이 다녀도 그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들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이런 것들도 안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잣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기간에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돈, 물질 만능주의, 이른바 또 천민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다양성, 뭐 이런 것들 또 성숙 이런 것들이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돈과 또 어떤 그 삶의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이렇게 발전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명실상부한 그런 그 선진국이고 또 선진 시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윤리 투자 운동을 하시는데 왜 거기에 어떤 집중하게 됐는지 개인사적인 동기도 꽤 있으셨고 또 그 운동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좋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유영재 대표님은 저희 내 삶의 기록 운동의 발기인이시고 또 이제 실행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앞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